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를 선택한 여러분들 진짜 애쓰셨습니다. 네, 아주 소수의 경제 선택자들이 더 힘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6월 모의평가는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반복하고 복습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1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출제되는 1단원의 가장 첫 번째 주제 1번 문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국민경제의 순환 나타내주고 있어요. 경제활동의 주체, 객체, 경제활동의 유형, 다 한꺼번에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죠. 정부 있고요. 어떤 시장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이 내는 세금 뭐예요?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지. 따라서 A가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B는 가계가 되겠네요.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을 통해서 생산물 시장인지 생산 요소 시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여기 실물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죠. 재화 서비스의 공급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따라서 나시장은 생산물 시장이고요. 가게가 실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따라서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채웠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기업이에요.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B는 가계예요. 가계는 소비활동의 주체입니다. 기본이죠. 그 다음에 병원이 말이죠. 병원 뭐죠? 기업입니다. 기업이 의료 장비를 여러분 구매라고 해서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죠? 생산입니다. 생산. 생산하는 것은 가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병원이 의료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생산 활동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을 저는 지금 이제 미리 풀어서 보면 이거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구매하면 무조건 소비가 아니라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것은 생산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시장은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뭐예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요소 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판매 수입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경제체제 진짜 빠짐없이 나오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 계획경제체제든 시장경제체제든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맡기면 계획경제체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당연하지.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 가격기구 아니야. 정부의 명령과 통제야. 따라서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명령 맞지? 따라서 다 맞은 학생 갑 되겠네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1, 2, 3번까지 다 괜찮죠? 오히려 1번 문제 조금 어려웠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J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과 관련된 거야. 수요, 공급의 변동 관련된 거네요. XJ의 시장 변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동 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변동 전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어디서 구하면 돼? 그렇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입니다. 20개 5달러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뭔가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에서 일치해? 4달러 20개 이렇게 됩니다. 20개. 그렇지, 일치하지. 자, 이게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거래량은 같고요. 가격만 떨어진 상황으로 됐네요. 자, 여러분 수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보시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5개씩 어때요? 줄어들었습니다. 그치? 모든 가격 수준에서 5개씩 줄어들었다? 이 말은 뭐야?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였다. 수요가 감소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5개씩 늘어났습니다. 그쵸? 즉 다시 말해서 수요가
오른쪽으로, 아니 공급이 공급이 오른쪽으로, 그렇지, 증가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에 따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이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5달러 20개였는데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가요. 그렇죠? 공급 증가, 그럼 공급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4달러 20개가 되었다.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되면 뭐 경제 기본 탄탄한 거지. 문제 풀어봅니다. XJ의 수요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감소한 거지. 모든 가격 수준에서 5개씩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어? 그렇지, 떨어졌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어때?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요. 균형에서 판매 수입은, 자, 판매 수입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가격 곱하기 수량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판매 수입은 얼마? 100이었어요. 그치? 가격 곱하기 수량. 근데 얼마가 됐어요? 8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얼마 감소했어? 20달러 감소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하시면 되겠고, 판매 수입이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P 곱하기 Q다. 라고 하는 거 알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변동 전에 가격이 6달러일 때 가격은 어때? 자, 여기가 균형 가격입니다. 6달러예요. 변동 전에 하얀색 여기 6달러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뭐가 많아? 공급이 더 많습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공급자가 더 많아. 그럼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지. 그치? 그래서 5로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기본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4번 맞죠? 네, 4번입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중고차 거래에서 품질이 좋은 차를 1,200만 원까지, 그렇지 않은 차는 1,200만 원까지, 그렇지 않은 차는 400만 원까지만 지불하려고 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외형만 보고는 품질이 좋은 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800만 원에 그 중간 평균 가격을 제시해야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좋은 차는 처음에 1,200만 원까지 낼 생각이었고 안 좋은 차는 400만 원인데 두 개, 그래서 평균 800만 원에 파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는 상태가 좋은 차예요. 제 거 최소 1,000만 원 받아야 되겠어요. 안 팔래요. 800에. 근데 얘는 나는 내 차는 사고가 여러 번 났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800만 원 준다고? 팔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역선택한 거지. 뭐가 나타나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선택이 나타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것과 판매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뭐만 남아? 안 좋은 상품만 남아서 이 상품을 역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 뭐죠?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배제성은 뭐야? 배제성? 돈 안 내내 소비를 막는 거야. 돈을 주고 사야 돼. 얘 돈 주고 사야 되잖아. 배제성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그렇죠? 중고차 사고 이력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그렇지, 니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외형만 보고는 몰라, 얘에 대한 정보. 근데 사고 이력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억 디귿.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앞 페이지를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쉬운데?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쉬운데 까다로운 문제는 또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각국의 엑스제 시장의 소비 또는 생산활동 중 하나의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비 또는 생산 측면 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정부는 엑스제 소비자와 생산자 중 하나의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외부 효과를 해결하였습니다. 표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엑스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해결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고, 자, 볼게요.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어떻게 됐죠?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풀었어요. 이런 문제. 소비와 생산활동 중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측면에서만 이라고 했으니까 수요가 움직이거나 공급이 움직이는 거 하나에 의해서만이야. 자, 여러분 수요 또는 공급 중에 어떤 게 움직여야지만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할까요? 그렇지,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해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상황이었는데 자, 수요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 어떻게 돼서 증가한 상황이 되죠. 그쵸? 따라서 이 그림으로 만들어준 거야. 원래 수요선이 이랬는데 수요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준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나타났길래? 그렇지. 자, 봐봐. 원래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야. 여기가 원래 균형 거래량, 현재 균형 거래량인데 자, 이렇게 균형 거래량을 늘려줬습니다. 이게 뭐? 최적 수준이니까. 따라서 최적 수준보다 적었다는 거야. 외부, 그렇지, 경제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어디 측면에? 수요 측면, 소비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정부가 정책 시행으로 만들어준 상황,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났어?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네? 이 수요를 증가시켜서 외부 효과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 적게 소비됐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 아니죠. 너무 적어서 보조금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소비 측면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적 편익선이야. 사적 편익이고 여기가 사회적 편익선이야. 사회적 편익은 훨씬 큰데 사적 편익이 작아서 너무 적게 소비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비용 측면을 말하면 생산 측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부는 X제 소비자에게 이렇게 늘리려면 보조금 줘야 되는 거지. 틀렸습니다. 소비자에게 보조금 줘야 됩니다. 생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수요, 총공급에 대한 이해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여기 균형점이에요. T년에 각국의 물가 상승률과 고용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용률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 아셔야 되죠. 고용률 구하는 공식이 뭐지? 15세 이상의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그래서 T 플러스 1년에 총수요 또는 총공급 중에 하나에서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변화가 A세 중 하나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총수요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선은 우상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물가를 쓰죠. 총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써요? 실질 GDP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총수요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죠? 총공급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갔고요. 물가는 올라갔지. 그치? 이전보다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가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고용률이 떨어졌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야. T년에서 T 플러스 1년으로 갈 때 15세 인구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실업이 발생했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물가가 오르고 실업 또는 경기 침체가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총공급이 여러분 이렇게 줄어들면 물가가 그렇지 오르죠. 그 다음에 실질 GDP가 줄어들죠. 이겁니다. A 상황입니다. 따라서 A 상황은 뭐다? 총공급이 감소한 상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B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지? 물가가 올랐어. 여기 물가가 올랐어. 그런데
고용률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이 잘 돼. 이건 경기가 호황 또는 과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총수요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물가가 어떻게 되죠? 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 GDP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게 비상황이 됩니다. 비상황은 어떤 상황? 총수요가 증가한 상황. 따라서 이거 두 개 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뭐예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할 수 있겠고 총수요 여기는요. 수요가 증가해서 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까지만 썼네 또. 자, C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물가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고용률도 떨어지는 침체 상황입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고용률도 떨어지는 거. 어디가 그럴까?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노란색 이쪽으로요. 물가 떨어지고 경기도 이렇게 침체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렇죠? 따라서 이 C 상황은 뭐다? 총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총수요 총공급에 대한 이해가 이 문제에서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 C 상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거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비 지출의 증가는 A의 요인이다. 여러분 소비 지출 무엇을 구성하는 거예요? 총수요를 구성하는 거지. 총 사려는 마음, 가게가 사려는 마음, 소비 지출, 기업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더해서야. 따라서 얘가 늘어나면 총수요 증가 이쪽이죠. 그렇죠? 네, B의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총 공급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통화량의 감소는 C의 요인이다. 여러분 통화량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도 줄어들어. 투자 지출도 줄어들어. 총수요 줄어들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A와 B 모두 기업의 재고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요. 재고가 감소한다는 건 경제가 좋은 상황인 거거든. A 상황은 경제가 안 좋잖아. 그렇지? 틀렸습니다. A와 달리 C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거예요? 그렇지. 두 개 다 말성. 물가의 문제, 실업의 문제, 침체의 문제 두 개 다 말성인 어떤 상황?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디? A 상황입니다. A 상황.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셔야 되고 이거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푼다면 간단하게 풀지만 자 총수요를 구성하는 거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이다. 이거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연결돼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돼서.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물가 상승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인데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 보니까 총수요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의 원인이다. 자 뭐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구나. 앞에서 봤던 거 연결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기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통화정책인데 이때 뭐 써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그럼 돈 줄여야 되는 거지. 긴축 통화정책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같이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물가가 오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없지 막 술에 끌고 다니고 이러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 비해서 빌린 사람이 유리하죠. 뭐라고 했어? 채무자가 유리하다라고 했잖아. 빌려준 사람 1억 빌려줬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1억이 이제 그냥 커피 3잔 값이야 만약에. 그래서 빌려준 사람은 불리하고 빌린 사람이 유리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니은의 수단에는 세율 인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 니은의 수단. 여기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경제 안정화시켜야 되거든? 세율 인상 맞긴 맞아. 그런데 세율 인상은 뭐예요? 이거 재정정책입니다. 이건 긴축 재정정책이에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거지. 이건 긴축 통화 정책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의 수단에는 국공채 매입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있는 국공채를 매입, 사와. 그럼 돈을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돈이 많아서 과열돼서 난리인데 아니지. 국공채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대해요. 대출 축소해야지.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격 규제 정책하고 잉여하고 항상 묶어서 나옵니다. 잉여하고 묶어서 나와요. 문제를 풀어봅니다.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은 모두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치하는 거 봐가지고 수요량의 공급량이 일치하는 얼마? 그렇지. 가격 40달러에 60개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누가 좋아해? 그렇지. 수요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누가 좋아해요? 공급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초과 공급입니다. 기본적으로 했던 거 있어서 아무리 많이 수요해도 거래되는 건 어디? 공급량 수준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는요. 아무리 많이 공급이 돼도 거래되는 건 사려는 수요량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기억나?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격이 50달러일 때는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쵸? 50달러일 때 4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네. 기본이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30달러로 상승할 때, 20에서 30달러로 상승할 때 초과 공급이 감소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네. 초과 수요가 줄어들죠. 초과 수요 80개였는데 40개로.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 잉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구하는 거 쉬우니까 볼게요. 가격이 10일 때 공급량은 얼마냐면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70일 때 보니까 수요량이 0이야. 그러면 7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데가 어디여서 둘이 만나는 데가 그렇지 40달러에 얼마? 60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그렇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소비자 잉여. 가격과 수요선이 만나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똑같네. 왜냐면 밑변 30, 높이 60. 그치? 나누기 2. 똑같잖아요. 그래서 30 곱하기 60, 1800. 맞죠? 30 곱하기 60, 1800에 나누기 2 하면 여기 900이네. 그쵸? 여기도 900이네. 그쵸?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1800이네. 그쵸? 총이잉여 1800이네요. 다 구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는 얼마예요? 900달러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총 잉여는 1800이에요. 생산자 잉여의 2배이다. 맞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규제 정책 하나 나왔네. 60달러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60달러예요.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렇게 60달러. 그러면 60달러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몇 개? 100개. 이렇게 100개 공급합니다. 하지만 거래되는 건 몇 개까지? 그렇지. 20개만 거래가 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 거래량은 몇 개다? 그렇지. 20개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까지도 괜찮죠. 9번까지도. 자산관리 원칙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산관리 원칙,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상품이 나왔는데 요구불 예금하고 주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A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고요. 유동성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B는 수익성이 높아. 따라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주식이죠. B가 주식이고요. A가 요구불 예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주식을 갖게 됐을 때죠. 그래서 틀렸고요. B, 주식이 만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A, B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B를 선호한다. 현금화가 용이한 건 물론 뭐 주식도 팔면 그렇지만 요구불 예금은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의 경우는 유동성의 여유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거,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런 것들이죠. 따라서 A를 선호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문제 보자마자 이거 연계 문제인데.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네. 진짜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연계 문제라고 하는 거 체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자마자 이거 수능 특강에서 봤던 건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6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연간 X제 구매 총량을 고려하여 매월 납입액을 지불하면 X제 구매 시 가격의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유형 AB 중 하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X제 가격은 개당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멤버십 유형별 월 납입액이 나와 있고요.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멤버십 비용을 10,000원만 내면 할인율이 20%고요. 25,000원씩 내면 할인율이 확 올라가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구매하면 이 X제를 많이 구매하면 이 월 납입액이 높은 비유형을 해가지고 할인을 많이 받는 방안.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든 멤버십은 1년 약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돈 나가는 걸 12개월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월 납입액이 나와 있으니까. 중도해지 불가능합니다. 갑은 멤버십 가입의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편익은 뭐냐면 이 X제 구매 시 멤버십을 통해서 할인받은 총 금액을 바로 편익으로 하고요. 명시적 비용은 연간 총 납입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내가 이 X제를 100개 사는 경우는 둘 중에 뭘 하는 게 낫지? 또는 여기 밑에 보세요. 100개일 경우. 그 다음에 200개일 때는 뭘 하는 게 더 낫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내가 100개를 했을 때, X제를 100개 구입했을 때, 그 다음에 200개를 했을 때, A 유형을 할지 B 유형을 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A 유형을 할지 B 유형을 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편익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 기회비용은 뭐하고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편익에서 이 기회비용을 뺀 값, 그래서 순편익이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명시적 비용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뭐라고 했어요? 연간 총 납입액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얼마? A 유형을 하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되고요. B 유형을 하면요. 25,000원씩 12달이니까 30만 원이 됩니다. 이제 할인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은 뭐라고 했냐면 멤버십을 통해 할인받은 총 금액입니다. 자, 볼게요. 100개를 사면 100만 원을 쓴 거예요. 100만 원에 20%를 할인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익은 뭐야? 20만 원인 거지. 이해돼? 그렇죠. 200만 원을 하면 200개를 하면 200만 원을 쓴 겁니다. 200만 원의 할인 혜택 얼마야? A 유형은 2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40만 원의 편익이 있는 거야. 이거 할인 혜택을 받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B 유형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30%입니다. 100만 원을 쓰면 30%의 할인 혜택이 있어요. 할인받은 총 금액. 그럼 여기 30만 원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치. 200만 원에 30%니까 60만 원이 됩니다. 우리 이 방식 그대로 수능 특강에서 했었어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일 때 A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건 뭐죠? 이거 두 개 0이네? 여기는요?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했을 때 20만 원만큼 기쁘고 12만 원만큼 돈을 내고 20만 원만큼 기쁜 8만 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건 B를 선택했을 때의 편익입니다. B를 선택했을 때의 기쁨입니다. 60만 원만큼 기쁘고 30만 원 썼어. 30만 원. 그렇지? 여기는요? 뭘 놓쳐요? 여기를 놓치는 거지. 이 두 개의 차. 그래서 얼마? 28만 원입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편익에서 이거 두 개 합한 걸 빼는 거. 여기 빼보니까 얼마? 여기 플러스 값이죠. 여기는요. 30에서 38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는요. 40에서 42만 원이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100개일 때는 A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200개일 때는 B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내가 많이 살 때는 좀 멤버십 비용을 내더라도 할인율이 높은 걸 하는 게 실제로 계산해 봐도 그렇게 나오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100개일 경우 B 유형 선택에 따른 편익과 명시적 비용이 어때? 같네. 그치? 30만 원, 30만 원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두 번째, 100개일 경우 A 선택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기회비용 이거 두 개 합친 거야. 12만 원이고요. 여기 38만 원입니다. B 선택의 기회비용이 더 크죠?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유형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기억이 100개일 경우보다 200개일 경우에 더 크다. 자, 암묵적 비용 여기 있고요. A 선택에 따른 여기 있습니다. 200개일 때 암묵적 비용이 더 크죠? 그렇죠? 100개일 경우보다 200개일 때 더 크다.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개일 경우에는 뭘 선택하는 거? B를 선택하는 것이 순편익이 양의 값으로 합리적인 거죠. 그치? 따라서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기억 디귿 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가보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출제되는 것입니다. 연도별 고용지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제가 고용지표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를 표시해서 하면 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T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15세 이상 인구 이렇게 해볼게요. 15세 이상 인구 얼마?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취업자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 자, 취업자, 여기 취업자, 실업자 해서 얘네가 경제활동 인구죠? 그쵸, 두 개 해서. 나머지가 뭐야?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됩니다. 취업자가 얼마예요? 600입니다. 600이에요. 그런데 실업률이 얼마예요? 25%입니다. 여러분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실업률.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이게 뭐야? 경제활동 인구지.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얼마라고 나왔어요? 25하고 나왔습니다. 이 취업자가 600하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넣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산수, 이 비율 구하는 걸 많이 해본 학생들은 금세 여기가 200인 걸 압니다. 그렇죠? 8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 25% 하고 나오잖아. 800분의 200, 4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딱 나오잖아요. 금방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그래서 여기 나머지 200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하지?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입니다. 1000명 중에 800명이니까 얼마? 80% 이렇게 하시면 된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 이렇게 하시면 되죠. 1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취업자 수 얼마예요? 취업자 수 600명입니다. 똑같이 600명이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75%야. 다시 말해서 여기가 1000명이면 여기가 750명이어야 된다는 거지. 실업자가 얼마다? 실업자가 15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 250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실업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어떻게 하면 돼? 750분의 150. 그치? 경제활동 인구분의 15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년 해볼게요. 또 이렇게
실업률이 10%야.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예요? 80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다 얼마가 되는 거야? 800명이 됩니다. 800명. 그러면 800명 중에서 10% 그럼 80명이네 여기. 그치? 80명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720명이네. 그치? 여기가 800명이니까 여기가 얼마? 200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 구하라. 취업자 수 여기 있네요. 720이다. 다 구했다.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얼마? 80이니까 틀렸고요. 니은은 얼마? 20이니까 25보다 작죠. 디귿은 T 플러스 1년의 경제활동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은 T 플러스 1년의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있네요. 750이죠. 그렇죠? 750보다 어때요? 적습니다. 네, 틀렸네요.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고용률 이거 구하는 공식 앞에 문제에서도 했습니다.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가 그대로니까 취업자 수만 제일 많으면 고용률이 가장 높겠죠. 그렇죠? 600, 720. T 플러스 2년이 가장 높겠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가볼게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했어요? 보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이건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네, 증가했잖아. 여기만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4번.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얘 100% 출제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그 고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이게 명목 GDP, 실질 GDP, 경제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나오는 10인가? 예, 그 파트를 그냥 몇 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국내 총생산 나타내주고 있어요. 기준연도 T년입니다. 물가 수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하지?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기준연도는 여기 T년이 기준연도입니다. 우리 GDP 디플레이터 구할 필요도 없이 기준연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예요? 100 하고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기준연도는 실질 GDP랑 명목 GDP가 같으니까. 그래서 500분의 500 곱하기 100 하니까 GDP 디플레이터 1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T 플러스 1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분의 660 곱하기 100 해야 되겠지? GDP 디플레이터. 그렇지.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어있네. 이제 다른 부분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여러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경제성장률. 얘는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실질 GDP의 증가율이야. 자, 실질 GDP가 500에서 550으로. 자, 어떻게 하면 돼? 원래 500이었는데 500에서 550으로 5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입니다. 그치? 네, 그래서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쫙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뭐예요?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고요. 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의 상승률입니다. 여기서 물가지수 뭐 쓴다고 했어? 자, 여기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구하면 되는 거야. 자, GDP 디플레이터 100이었는데 120이 됐습니다.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0이었는데 120으로 2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 이거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여기 20% 이렇게 쓰면 된다. 예.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에 자 여기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같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 A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T 플러스 1년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얼마였어요? 물가 상승률 20%지. 그치? 그럼 여기도 20%만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120에서 20% 증가하면 얼마입니까? 24만큼 증가해야지. 그치? 그럼 여기 얼마야? 144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여기 해보면 실질 GDP가 550이고요. 명목 GDP가 여기 A고요. 곱하기 100 해서 144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명목 GDP A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792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자 봐봐. 여기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같다라고 얘기했어. 여기 20% 오르면 여기도 20% 올랐다는 거거든. 근데 봐봐. 실질 GDP가 여기 550하고 여기 550이 같아. 이게 분모가 같단 말이야. 그럼 분자만 20% 증가하면 됩니다. 660에 20%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660에 20% 132 증가하면 되는 거야. 여기 더하면 790이 나오잖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되고 다 이해돼? 이 부분은 100% 나오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막 어려워해. 수학의 문제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비슷한 문제들을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된다. 100% 출제 되니까.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점 만점에 4점. 그러니까 얘 다 맞는 거 채운 거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 모두 각국 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했다. 경제 성장은 뭐? 실질 GDP의 증가율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경제 성장을 실질 GDP의 증가. 여기는 증가했지. 그치? 근데 여기는 어때? 그대로야. 따라서 모두 증가했다라고 말하면, 성장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GDP 디플레이터는 T년보다 T 플러스 1년이 크다. 그렇지. 여기는 100이고요. 여기 명목 GDP 분자값이 더 크니까 당연하죠.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고.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값은 같다. 아니에요. 달라요. 10%, 20%. 그렇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값은 어때? 800보다 작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경상수지 관련돼서도 국제수지 파트 여기서 100%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상수지 어떻게 구성이 되죠? 경상수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4가지지. 그치?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 수출액과 여기 수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익을 적는다라고 했어요. 수출액이 5천억, 수입액이 얼마래서 상품 수지는 1000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차익입니다. 차익. 플러스 1000억. 네.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수입액이 4000억인가 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 마이너스 10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40달러 흑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는 60달러 적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경상수지 얼마 나오냐면 880하고 나옵니다. 플러스 880. 그래서 경상수지는 880달러 흑자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따라서 1번 정답이야?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나는 4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식 거래액은 어디 들어가? 주식에 따른 배당금 이런 건 본원소득 수지에 들어가지만 주식 거래 자체는 금융계정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죠. 니은 이전소득 수지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각국의 경상수지는 달러와 대비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진 거지. 왜? 봐봐. 이 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달러는 흔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거 나왔어요. 이자 계산 방식 하고 나왔습니다. 이자 계산 방식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얘가 나올까 말까 했는데 나왔습니다. 예금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죠? 단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리의 특성은 뭐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자가 어때? 일정합니다. 이게 힌트죠. 이자가 일정하다 요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금한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지? 복리라고 얘기합니다. 복리.
원금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에 대해서 가, 나가 서로 달리 적용된 정기 예금에 따라 A, B의 예치 기간에 따른 원리금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세금이나 수수료 등은 없고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이 뭐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야. 1년째 보니까 원금 100에다가 10만 원이 붙은 거야. 100에 10만 원이 붙었으니까 10%네. B도 했을 때 100에 10만 원이 붙었으니까 여기 10%야. 이해되죠? 그쵸? 그런데 둘 다 그래서 이자율이 10%다라고 하는 걸 일단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자가 일정하면 뭐다? 단위다. 자, 여러분 3년째 됐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했더니 130이야. 1년째 10만 원, 2년째 20만 원, 3년째 30만 원, 매년 10만 원씩 붙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A가 뭐야? 단리, 가. 그 다음에 B가 나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복리로서 10% 복리를 한 거지. 원래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10%에서 110. 그럼 여기에다 10%를 부과하는 거죠. 붙이는 거죠. 110에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110에 10%를 붙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붙어요? 11만 원이 붙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돼? 121만 원이 됩니다. 그쵸? 여기에 또 10%를 붙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2만 1,00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33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죠? 네, 이렇게. 왜냐하면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10%를 계속 붙이는 거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단리 방식, B가 복리 방식입니다. 틀렸고요. 연 이자율은 둘 다 10%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이 같아요? 아니요. 여기 121이고 예, 여기는 133.1 이렇게 써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증가율은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증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에서 12.1만큼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10% 증가한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그렇죠. 5번이 됩니다. 네. 이 선지도 쉬운 선지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선지 아니었어요. A와 달리 B는 매년 발생한 이자의 증가율이 양의 값이다 라고 됐습니다. 여기는 이자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자율 증가율이 없어요. 그쵸? 0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요. 이자가 처음에 얼마야? 10만 원이었죠. 근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만큼 증가한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1만 원에서 12만 1,000원으로 그래서 11에서 12만 1,000원으로 얼마만큼? 11.1만큼 증가했습니다. 곱하기 100. 물론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자의 증가율이 양의 값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네, 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100% 출제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번 문제처럼 15번 문제 절대우위, 비교우위 100%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수능특강에 거의 뭐 무역 파트에서 진짜 많은 다수의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만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얘가 된다는 거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구가 을국은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를 특화해서 교역을 합니다. 교역 전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갑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개예요. 얘는 Y제 2개. 그리고 을국은요.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1개입니다.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교 우위론이잖아요. 따라서 갑국과 을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Y제 2개, 을국은 Y제 1개니까 X제 누가 하면 돼? 기회비용이 적은, 그렇지, 을국이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을국이 X제를 하게 되고요. 갑국은 뭘 하면 되는 거야? Y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했어요.
표는 각국과 을국의 교역 전 x제와 y제의 생산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역 후 x제와 y제의 소비량, 교역 전과 교역 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회비용을 통해서 각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각국 y제, x제. 지금 교역 전에요. x제 몇 개? x제 10개, y제 20개 이렇게 생산했단 말이야. 이렇게 20개. 이렇게 요 점에서 생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x제 10개를 포기하면 y제 몇 개? 20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y제 모두 몇 개까지? 40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따지면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그 역수. 그래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개이고요.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얼마야? x제 2분의 1. 그렇잖아. 40개를 하느라고 20개를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국은 y제를 최대 40개, x제를 20개 하는데 각국은 y제 특화했으니까 y제를 40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을국입니다. 을국. 15개 하고 있었어. 15개. 여기 15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경우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1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이라는 거야. 그러면 15개 포기하면 15개 할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15개 포기하면 15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몇 개? 30개. 최대. 그렇지? 따라서 을국은 x제를 특화하니까 x제를 몇 개? 30개를 한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에서 예전에 20개, 10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역을 하면서 각국은 뭐만? y제만 40개를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국은요. 수많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 가운데서 15개 하고 있었는데 x제만 30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교환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죠. 갑국은 y제를 특화했습니다. 근데 갑국은 y제 40개 했는데 y제 남겨둔 게 몇 개예요? y제 24개 남겨뒀어. 24개. 그럼 y제를 몇 개 준 거야? y제를. 그렇지. 16개를 준 거죠. 따라서 얘가 받는 거 여기 16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을국은요. 을국은 x제를 특화합니다. 그렇죠? 30개. 근데 남은 게 몇 개요? 18개가 남아 있습니다. x제 18개가 남아 있어요. y제 16이 된 거죠. 18개가 남아 있어. 그럼 몇 개 준 거야? x제를? 그렇지. 12개를 준 거야. 따라서 여기 x제 1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뭐다? 12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x와 y제의 교환 비율이 3대 4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한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을국은 x제 생산의 비교율을 갖습니다. 틀렸어요.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몇 개? 20개, 을국이 30개입니다. 둘이 반대로 썼어요. 틀렸습니다. 기억에 들어가는 건 12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지? 니은이 16입니다. 둘이 반대로 썼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x제와 y제 양국 간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되죠? x제 3대 y제 4입니다. 또 반대로 썼어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14번과 마찬가지로 15번도 역시 정답의 선지가 좀 어렵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y제 1개를 교역할 때마다, 자 볼게요. y제 1개를 교역할 때마다 x제 4분의 1개의 이득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역 전에 y제 1개하고 x제 몇 개를 교환했어? x제? 그렇지, 봐봐. y제 40개를 하려면 x제 20개를 포기했어요. 그치? 그럼 y제 1개 하려면 x제 얼마? 2분의 1을 이렇게 교환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이제 교역 후에 볼게. 교역 후에 보면 y제 4개 주면 x제 3개 줬어요. 그쵸? 그러면 y제 1개 주면 x제 몇 개 줬다는 거야? 그렇지. x제 4분의 3개 줬다는 거죠. 하나는 안 되잖아. 됐지? 그래서 봐봐.
이 갑국은 Y제를 특화해서 교역할 때마다 Y제 4분의 1개의 이득을 얻는다. 저 이건데? 4분의 1개야? 그렇잖아. 원래 Y제 한 개를 할 때 X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4분의 2랑 이렇게 교환했단 말이야. 2분의 1이 4분의 2잖아. 근데 이제 4분의 3을 받아와요.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이득이 생겼어요. 그렇지. 정답은 5번. 되었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이 16번 문제도 보자마자 이거 수능 특강 연계 문제인데. 수능 특강 연계 문제인데 딱 보여요. 그래서 50페이지 7번 문제? 네, 완전. 네. X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Y제와 Z제의 시장 균형. 그런데 둘의 관계가 뭐예요? 이거지. 그치.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입니다. 이거야. 이 대체제와 보완제는 뭐지? 한 제와의 가격과 다른 제와 뭐지? 다른 제와의 무슨 수요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치? 자, 봐봐. 보니까 이 X제가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Y제를 보세요. 원래는 가격이 20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갔어. 수요 사이에요. 수요가 어떻게 될 때 가격이 올라가지? 수요가 어떻게 될 때?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증가해야 되죠. 따라서 Y제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한 거야. 따라서 200개보다 여기는 200개보다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Z제를 보면 한 제와와 다른 제와의 수요 사이에 보는 건데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려면 수요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줄어들어야죠.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어. 가격도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 가격도 30보다 작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한 제와의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하면 둘의 관계가 뭐야? 그렇지. 셈이 비슷한 대체제지. 얘 가격 올랐어. 얘 사 먹을래. 이거잖아. 대체제입니다. 한 제와의 가격이 오를 때 얘도 같이 덩달아 안 사. 같이 쓰면 좋은 거. 얘가 보완제다.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와 Y제는 뭐다? 대체제다. 맞고요. Z제의 수요 곡선은 수요 감소니까 어때? 왼쪽으로 맞죠. 그렇죠? 얘가 Y제, 얘가 Z제. 뭐가 움직였는지를 그렇죠. 여기 이쪽 움직인 거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억은 어때요? 200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30보다 어때? 작아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의 국제 가격이 10달러로 일정한 상태예요. 자, X제의 국제 가격이 이렇게 해서 국제 가격이 10달러로 일정한 상태이고 T기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 가격으로 X제를 수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균형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더 낮은 거야. 여기 10달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국제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량은 많아요. 그런데 공급량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 수요된 이만큼 모아오는 거야? 수입해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입하였으나 T 플러스 1기에 개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T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비량이 얼마예요? 40개래, 40개. 여기 수요량 여기 40개야. 40개야. 근데 수입액이 얼마예요? 300달러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가격이 얼마라? 10달러지, 그치? 자, 그럼 여기 몇 개? 30개에다가 곱하기 가격 10달러. 이게 수입액이잖아, 그치? 가격 곱하기 수량. 그래서 얼마? 30개를 수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 이렇게 수입한 양이 얼마야? 30개야. 그러니까 국내 공급은 얼마? 10개만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랬던 것이
T 플러스 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세 부과의 상황이 되겠죠. 개당 5달러의 관세를 붙였습니다. 시기별 각국의 X의 국내 소비량 그리고 수입액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 수입액 물론 우리 봤지만 수입량에다가 국제 가격을 곱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쭉 읽어보시고 이제 T 플러스 원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달러의 관세를 붙였으니까 소비자들은 얼마? 15달러에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요, 5달러만큼 붙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30개로 줄어들었고요. 자, 여기 수입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수입액이 150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수입량의 국제 가격을 곱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가격은 10달러 수준에서 변함이 없지. 우리가 관세를 붙인 것이지. 그래서 여기 10달러 150이니까 몇 개? 15개를 수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얼마? 30개를 사고 싶은데 30개를 다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를? 15개를 여기 15개를 수입해 옵니다. 수입이 이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국내 생산자가 몇 개 생산한다는 거예요? 15개를 생산한다는 거지. 그래서 국내 생산자가 15개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서 그리고 15개를 수입해가지고 30개를 국내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분석을 했어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기의 수입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수입량? 30개죠. 그쵸? 30개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T 플러스 T기의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 어떻게 구해요? 국내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예. 가격은 10달러이고요. 생산량 몇 개? 10개입니다. 따라서 100달러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T 플러스 원기의 국내 생산량은 몇 개가 돼? 15개 생산하고 15개 수입해와서 30개를 소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T 플러스 원기의 관세 수입은 50달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 수입은요? 여기 15개 수입하고요. 거기에다 얼마씩? 5달러씩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 7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정답은 5번입니다. 국내 소비자잉여는 T기보다 175달러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잉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잉여가 T 플러스 원기의 소비자잉여 줄어들었다라고 했어요. 소비자잉여 어떻게 하면 되지? 수요선하고 그치? 가격하고 거래되는 곳까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삼각형이 뭐가 돼? 원래의 소비자잉여야. 그런데 이제 관세를 붙이면서 수요가 줄어들었지. 그치? 30개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소비자가 15달러 수준에서 사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잉여 이만큼이 됐어. 따라서 감소한 부분이 어디가 돼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이게 감소한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지. 이게 감소한 거.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5 곱하기 30. 그쵸? 5 곱하기 30. 그럼 150이지. 그 다음에 여긴 삼각형의 면적 하면 되겠네. 5 곱하기 10. 여기 5고요. 여기가 10입니다. 나누기 2 하니까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75. 요 면적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175만큼, 요만큼 날라간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의 균형점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수요와 외화 공급에 대한 거. 외화 수요는 뭐예요? 외화가 나가는 거죠. 그쵸? 유출되는 것이고요. 외화 공급은요. 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기역으로 갔다는 것은 외화 수요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외화 수요 감소, 유출이 감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간 거죠. 외화 공급 증가. 이건 유입의 증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환율은 여기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환율 하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환율 하락 뭐야? 1달러에 만약에 1,000원에서 500원 됐다. 예, 뭐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자, 이거 반대로 하라라고 했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돈의 가치 떨어져.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돈의 가치 올라가죠. 그쵸? 1달러 하는데 500원만 줘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 올라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국산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수입 부담은 1달러짜리 원자재 사오는데 1,000원 줘야 되는데 500원만 줘도 되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게 되죠. 그쵸? 1,000원짜리가 예전에 1달러 붙여서 갔는데 이제 1,000원짜리가 2달러 붙여서 가는 거잖아. 그쵸?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채권의 구입 증가는 미국 채권을 사요. 그러면 달러를 두고 나가야 되지. 그치? 유출 증가입니다. 그러면 외화 수요 증가야. 기억의 요인 아니죠. 수요 감소입니다. 미국인이 한국 여행을 감소하면 미국인이 한국 들어올 때 달러 갖고 들어오는 거야. 이 유입이거든. 감소야. 그럼 공급 감소입니다. 그치? 니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도 이거 연계 문제죠. 그쵸? 이거 연계 문제 잘 학습하지 않은 학생은 꽤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3면 득가의 법칙하고 GDP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만 존재하는 각국의 2023년 각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하고 여러분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 생산 비용이 나왔어요. 예, 총 생산 비용. 그러니까 뭐 임금, 그다음에 중간재 구입 비용 이것만 들었지 뭐 지대 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나 봐. 그러니까 이것만 들었나 봐. 이게 총 생산 비용이 나왔습니다. A 기업은 X제만 생산하고요. X제. 그다음에 B 기업은 Y제만 생산을 합니다. 각국에는 A 기업과 B 기업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국의 GDP를 구하는 건 뭐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각국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 또는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250이 뭐예요? 각국의 GDP야. 간단히 이거 보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X제와 Y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전량은 수입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각국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두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은 생산하는 해 모두 소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 GDP 물어봤습니다. 부가가치의 총합이다라고 해서 250 바로 구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이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배 국민소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기업이 X제를, B기업이 Y제를 하는데 총 매출액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매출액에서 중간재를 뺀 것이 여러분 부가가치잖아요. 이거 부가가치 기억나죠? 그치? 밀가루 제조업자가 밀 생산업자한테 밀가루를 판 매출액에서 그쵸? 밀을 사온 그 사람한테 지불한 값을 빼서 부가가치 우리 계산했잖아. 빵을 생산한 사람이 빵 매출액에서 밀가루 구입 비용을 빼가지고 부가가치 계산했잖아.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매출액에서 중간재의 가치를 빼야지 부가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부가가치가 여기 100이에요. 부가가치 여기 100이고 자 여기는 얼마야? 150이야. 150이야. 그러면 중간재는 얼마? 20만큼이고요. 자 여기는 중간재 60만큼입니다. 그러면 여기 매출액은 얼마였다는 거야? 120이었다는 거지.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이제 이만큼 부가가치가 생겼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10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중간재를 빼서 부가가치 이렇게. 그러면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를 나누죠. 어떻게 나눠? 경영자가 이윤으로도 남기고요. 임금도 주고요. 그런데 지대 이런 거는 이게 분배잖아. 이게 분배잖아요. 그런데 총 생산 비용에 요거랑 요것만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지대 뭐 이런 것들은 안 나갔나 봐. 토지 뭐 이런 부입비는 안 나. 요거 두 개야. 따라서 보면 임금이 얼마? 요 100에서 10은 임금으로 줬어. 그러면 이 경영자가 가진 건 90만큼 가졌다는 거야. 이해돼? 그치. 그 다음에 150에서 임금이 얼마가 나갔어? 임금이 얼마가 나갔냐면 임금이 20이 나갔습니다. 그럼 경영자가 얼마? 130을 가졌다는 거야.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서 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억의 가치는 각국의 GDP에 포함된다. 기억이 뭔데요? XZ와 YZ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한 원자재야. 각국의 GDP는 각국에서 생산한 것만 들어가야지. 그치? 따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2023년 각국의 GDP는 250억이다. 그렇지. 부가가치의 총합. 이거 부가가치의 총합 250. 맞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B기업이 A기업보다 크죠? 이게 이유. 맞죠? 분배 국민소득은 30억 달러이다. 이거 두 개 봐. 아니지. 자, 봐봐. 이렇게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 이윤으로, 임금으로. 결국 이것도 얼마야? 여기 100. 이거 결국 얼마? 150.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계산해도 얼마? 250. 이게 바로 뭐예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지. 그치? 어느 측면에서 계산해도 같다. 틀린 거죠.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근데 이 문제 유형이 지금 계속 수능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머리가 아파도 꼼꼼히 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꼭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갑은 자신의 자산 전체인 현금 2,000달러가 있어요. 2,000달러가 있고요. 2,000달러가 있다. 그리고 이걸 투자를 해서 1년 후에 자 여기 목표가 뭐냐면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을 투자 방안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고 얘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가의 비중을 최소 50%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가 투자 상품에 이제 반 이상 넣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 투자 상품은 뭐냐면 연이율 이자율이 5%인 1년 만기 원화로 일단 넣어요. 그래서 달러와 투자 자산이 최대화되려면 얘 이제 환율에 따라서 달러로 이제 바꿔야 되겠지. 그치? 일단 이렇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 90만 원이고 만기 시 원금의 20%를 이자로 일시에 지급하는 만기가 1년 남은 채권을 10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원화로 여기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자율이 5%의 수익률이 나는데 여긴 몇 %의 수익률이 날까?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90만 원에 20%니까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18만 원이 붙는 거지. 그러면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해서 108만 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8만 원 받는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당시에 얘가 원래 90만 원짜리지만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야. 왜냐하면 8만 원 이득이 남으니까. 그래서 결국 말하면 여기 8%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식. 근데 여기는 달러화로 산대요. 달러로. 그래서 여기는 원화로 사고요. 여기도 원화로 사고요. 여기는 달러화로 사네.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뭐 있냐면 정기예금이 나타나 있고요. 정기예금 나타나 있죠. 그리고 여긴 채권이라고 하는 상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주식이라고 하는 상품이 나타나 있지. 그치? 마지막에 볼게요. 모든 금융상품의 수익은 1년 후에 한꺼번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1번하고 2번 선지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1, 2번 여기 있네. 1번하고 2번 선지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정기 예금입니다. 예금이 시세 차익이에요? 아니지. 그치? 주식이나 채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모두 배당 수익은 누구? 이거 주식입니다. 주식. 여기 배당금. 따라서 모두 아닙니다. 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3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3번부터 나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를 표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봐봐. 1년 후에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 달러당 1,000원이에요. 1,000원, 달러당. 1달러에 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자, 2번 선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0% 상승하고 1,100원이 된 거야. 1달러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10% 상승하고 주식 X의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가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나 조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번 선지를 보시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엔 가와 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상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랑 나를 하거나 아니면 가랑 다를 하는 조합이 가능한가 봐. 왜 그런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뭐는 가의 비중은 최소 50%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가진 돈 2,000달러예요. 지금의 환율로 치면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얘 2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200만 원 중에서 또는 2,000달러 중에서 절반 이상은 어디에? 가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보니까 100만 원으로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나에 넣었어요. 여기 100만 원을 나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반은 넣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 나 조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 반 들어갔으니까 여기 반 들어가지. 다는 못해. 이해되지? 그치? 그렇다면 다랑 같이 하는, 이제 이 조합이 하나 탄생했으면 가를 최소 반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 다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치? 여기 가는 뭐냐면 이거 원화로 했으니까 둘 다 원화로 제가 써본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죠. 그쵸? 1달러에 1,000원이니까. 그러면 가에 최소 50%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 반 이상, 100만 원 이상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만 원부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얘는요. 얘가 100만 원을 넘어가면 얘는요.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얘는 달러로 하잖아요. 1,000달러부터 더 아래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제 얘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5%야. 그러니까 여기 105만 원이 된 거죠. 105만 원이 됐습니다. 얘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얼마 받는데요? 108만 원이 된 겁니다. 그쵸? 자, 얘 100만 원 만약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105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얘 1,000달러를 넣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식 가격은 변함이 없고, 2번 주식 가격은 변함이 없고, 뭐라고 했냐면 투자 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받는다. 배당금 얼마? 100. 그치? 따라서 얘가 1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얘 얼마가 되냐면 1,100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환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달러로 바꾸면 예전보다 더 적게 바꿔지겠지. 그치?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 바꿔줬는데 이제 1,100원 줘야 1달러 되니까. 그래서 사실 105만 원이지만 얘를 달러로 바꾸면 이때는 이게 1,000달러인 셈이죠. 얘는 달러화로 자산총액 최대화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1,000달러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근데 105만 원을 1,100으로 바꾸면 얘가 어떠냐면 1,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계산하셔도 되지만. 자, 여기랑 여기 줄어들죠. 똑같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 차이를 보면 실제로 여러분 108만 원을 1,100으로 나누면 여기 1,000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 10% 수익이 났잖아. 그치?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게 더 좋아? 다 조합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걸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번에는 1년 후에 환율이 10% 하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900원이 된 거야. 1달러에. 1달러에 900원이 된 거야. 주식 가격이 5%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5% 상승을 했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5%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배당금이 100이 있고요. 주식 가격 5%. 그러면 주식의 상승분, 주식의 이익, 투자 이익 얼마? 1,000에 5%니까 50만큼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이제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 다에 투자한 게 1,150달러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얀색으로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됩니다.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1,150달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배당금 100이 붙고 주식이 5% 올랐으니까 50달러 붙어서 1,150이 된 거예요. 됐죠? 자, 보시면 이제 900원입니다. 105만 원을 900원으로 나누면 이게 전보다 이제 1,000달러보다 올라갈 거야. 왜냐면 뭐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 왜냐면 가하고 여기 가는 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갈 거야. 그럼 이제 여기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15% 수익이 났지. 그치?
얘는 108만 원을 900으로 나누면 여기 1200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1000에서 1200이 됐어. 여기는 같은 거잖아, 어차피. 그쵸? 가는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 수익률보다 이 수익률이 더 큰 겁니다. 예. 이 수익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가나 조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왜 여러분 100만 원어치만 할까? 왜냐면 여기 지금 수익률보다 여기 수익률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16%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20%, 여기랑 여기는 이제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가나 조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게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그렇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예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100만 원이 105만 원이 됐고요. 예, 원래 그냥 1000달러야.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 1050달러. 그렇지? 여기는요, 1080달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5% 상승했대요. 50% 상승했대.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1150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가 돼요? 1050달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에 이 50% 이상. 그럼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 근데 얘는요, 달러와 자산 총액을 최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수익률보다 1000에서 1050으로 올라가는 수익률보다 1000에서 1150으로 올라가는 수익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50%, 최소 50%니까 50%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여기다 놓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만약에 환율이 그대로고 주식이 5%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으로 투자하는 게 최대화시킬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얼마가 돼요? 2200. 2200이야? 2200이죠? 그렇죠. 220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수익률을 따져가면서 좀 이렇게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 때마다 진짜 이게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아무튼 오늘 시험 보느라고 진짜 애쓰셨고요. 어려운 문제부터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험에 보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수능 완성, 그 밖에 강의에서 또 열심히 해보아요.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굿럭 투유!